서울의 오래된 주택과 시골 땅을 소유한 65세 김 씨는 서울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평생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해온 사람입니다. 비록 큰 재산가는 아니었지만 그는 성실함으로 모아온 돈으로 서울의 낡은 주택 한 채와 시골 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는 외아들 민수가 있습니다. 민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자랐지만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수가 화물차 운전을 시작한 것은 5년 전 친구의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운전일이었지만 민수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고정된 월급이 아니라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시스템이었기에 일이 없으면 소득도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물류가 줄어드는 비수기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고 차량 수리비나 유류비가 크게 나갈 때는 빚이 늘어났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이러한 상황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못 벌면 우리가 대체 뭘 먹고 살아?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민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운전일이 고되었고 어두운 고속도로 위를 몇 시간씩 달리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고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고정 월급 받는 일을 찾아보라고 몇 번을 말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두 사람의 다툼은 주로 금전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김 씨는 노후의 평화를 꿈꾸면서도 자식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현실이 늘 걸렸습니다. 가끔 집을 찾아와 식사를 할 때도 민수는 아내와 아버지 사이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괜찮냐? 내가 힘들면 나한테 말 좀 해라. 네, 그럭저럭해요. 뭐 힘든 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 아버지가 너한테 뭘 못 해주겠냐?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대체 무슨 고생을 하길래 저리 풀이 죽어 있는 건지 내가 뭘 해줘야 저 녀석도 좀 펴고 살까. 아들 민수의 피로한 얼굴이 떠올라 김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김현수는 아들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결에 은퇴 후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 고향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까 싶다.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옆에서 조용히 있던 며느리 수미는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버님, 고향 내려가신다고요? 그럼 서울에 있는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글쎄, 여기 재개발된다는 소문도 있고 일단은 둬야지. 혹시 알아? 나중에 값이 더 오를 수도 있잖냐? 그거 몇 년 전부터 돌던 얘기잖아요. 재개발이 아니라 그냥 소문만 무성한 거라고요. 계속 이렇게 아껴두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똥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함부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난 그냥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서 놔두는 거야. 수미는 싱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시면 여기 서울 집은 그냥 비워두실 거잖아요. 저희가 그 집 받아서 예쁘게 고쳐서 오래오래 살게요. 아직은 내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냅둬야지. 엄마랑 살던 집이기도 하고 함부로 남한테 넘길 순 없잖냐. 수미는 아쉬운 듯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 집 계약 2년 만기 돼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해서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남편 벌이도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만큼 모아둔 돈도 없고요. 이 주택이 오래되긴 해도 잘 꾸며놓고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그냥 비워두거나 남한테 파는 것보다 저희가 잘 해놓고 살면 아버님도 시골에서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우리가 받으면 잘 관리할게요. 어차피 시골 내려가실 거면 저희 주세요. 여기 조금만 손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집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다. 너희는 그냥 너희 힘으로 살아라. 며느리는 김 씨의 단호한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김현수는 그녀의 반응에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미는 주말마다 김현수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히 잡채랑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수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꺼내며 상을 차렸고 민수는 웃으며 옆에 앉아 아버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거 다들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힘내시라고 일부러 준비했어요. 김 씨는 그런 자식들의 노력에 모시기는 첫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말마다 계속되는 이런 방문은 단순한 효심처럼 보였지만 곧 그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저희가 자주 올 테니까요. 이 집에서 저희가 오래 살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님은 고향에서 편히 지내시고요. 매번 김현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음식을 해오고 선물을 건네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결국 김현수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식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좋다. 대신 조건이 있다. 민수와 수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요? 뭔지 말씀만 하세요, 아버님. 이 집은 너희한테 증여하되 팔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나와 상의한다. 약속할 수 있겠니? 수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당연하죠. 저희가 살 집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김현수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써 있지? 집을 팔거나 처분할 경우 반드시 나와 상의해야 한다고. 이 조건 없으면 증여도 없는 거야. 수미는 환한 미소로 대답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 집은 저희가 정말 잘 관리할게요. 김 씨는 자식들의 약속을 믿고 재산을 넘겼지만 이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기우였을까요? 김 씨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미는 홀로 방 안에서 고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친정은 망하고 말 거야. 민수는 어차피 돈도 못 버니까.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이 책상에 두고 다니던 서류와 인감을 떠올렸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은 거잖아. 그래,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야. 수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 민수가 일하러 나간 틈을 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민수의 인감 도장과 집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도장을 몰래 챙겼습니다. 수미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이 집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가격은 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중개업자는 이유를 물었지만 수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며칠 후 구매자가 나타났고 수미는 남편의 인감 도장을 사용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계약금을 손에 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님과 작성했던 서약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미는 이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상의한다고 해도 반대만 하실 텐데 이건 내 가족을 위한 일이야. 몇 년 동안 민석이 뒷바라지하면서 집안일 했으니까 그 몫이야. 그녀는 계약금을 챙기고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미는 부모님께 돈 봉투를 내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이 돈으로 빚 정리하세요. 다시는 그런 일로 고생하지 마세요. 수민의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했니? 걱정 마세요. 제 방법대로 해결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걸로 빚만 갚으면 돼요. 수민은 그제야 자신이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아버님과 남편 민수를 속였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민아, 집 팔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 받았어? 계약금 들어왔다고 하던데 네가 도장 찍은 거야? 수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민수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요 앞에 부동산에서 그 집을 꼭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어. 처음엔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가격을 올리더라니까. 결국 아주 비싼 값을 불렀어.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었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 가격이면 우리 앞으로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너 미쳤어? 아버지가 집 처분할 땐 반드시 상의하라고 하셨잖아. 계약서까지 썼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그걸 모르겠니? 나도 알아.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민수야, 집 팔았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당신도 화물차 운전 위험하잖아.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아버지가 알게 되시면 우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 돈을 아무렇게나 쓰겠어? 우리 작은 가게라도 내서 안정적으로 살아보자. 화물차 운전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나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거야. 그렇다 쳐도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일을 벌였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미 판 건 돌이킬 수 없잖아. 제발 이건 아버님한테 비밀로 하자. 우리가 이 돈으로 성공하면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때 가서 말하면 돼. 그러니까 너는 이 돈으로 가게를 내서 제대로 살아볼 생각인 거지? 그럼 나도 당신이랑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수미는 애써 진심 어린 태도로 민수를 설득했고 민수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버지께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래, 절대 말 안 할게. 당신 믿어줘서 고마워. 며느리 수미는 남편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손끝이 떨렸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을 믿어준 덕에 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던 친정 부모님의 빚. 매달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행복한 꿈을 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수가 상상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민수를 속이고 팔아버린 집에 돈을 몽땅 친정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평화 속에서 수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민수 옆에 조심스럽게 누워 잠든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김현수 씨는 아침 일찍부터 동네 부동산에서 들은 소식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됐다고? 이젠 내 평생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구나.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낡은 집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생애를 바쳐 일구어온 모든 것의 상징이자 이제 남은 생을 고향에서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줄 보증과도 같았습니다. 김 씨는 급히 전화기를 들어 아들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내가 한 말 기억나지? 그 집 재개발 이야기 드디어 확정됐단다. 이제 정말 큰 돈이 될 거야. 오늘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 얼굴 좀 보자. 그러나 아들은 통화를 얼버무리며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김 씨는 일단 아들 부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수도 이제 좀 편히 살겠구나. 내가 준 집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김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준 건 수민이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한 웃음을 띠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웬일이세요? 갑자기 오셨네요. 웬일이긴. 재개발 소식 들었지? 집값이 몇 배는 뛸 거라고 하더라. 정말 대박이 났어. 수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뒤이어 나온 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김 씨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는 아들 부부를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너희들 표정이 왜 그러니? 수미는 주방 쪽에서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그 집 이미 팔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집은 팔거나 처분할 때 반드시 내 허락을 받으라고 했잖아. 너희들 그 계약서 기억 못하냐? 아버지,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팔았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너무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어쩔 수 없다고? 그때 안 팔고 참았으면 몇 배나 더 받았을 텐데 그 사람이 왜 많이 얹어준다는 생각은 안 했냐? 내가 너희를 믿은 게 잘못이냐?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금액을 올리겠다고 하니까요.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다. 준수야, 너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냐?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넘어간 거야.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너희를 믿은 게 잘못이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도 모자라. 이건 배신이다. 배신. 아버님, 이 돈으로 저희도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민수 씨가 위험한 화물차 운전도 그만두고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김 씨는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우습냐? 팔아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으니 이건 끝이다. 끝. 법적으로든 뭐든 방법을 찾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김 씨의 분노와 남편 준수의 실망에 더해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밤잠을 설쳤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옆집 사람들에게 접근해 어렵게 돈을 빌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곧 갚을 테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녀의 간청에 옆집 사람들은 조심스레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마음속에는 이미 또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비닐하우스 안 긴장감이 맴도는 공간에 도착한 수민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속삭이며 판돈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자신을 다독이며 작은 판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돈만큼만 벌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처음에는 운이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몇 번의 성공으로 수중에는 빌린 돈과 맞먹는 금액이 쌓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안도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하면 친정에 갚았던 돈까지 모두 복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욕심이 화를 불러왔습니다. 점점 커지는 판돈 그리고 잦아지는 실수. 그녀는 노름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서 돈이 사라질 때마다 수미는 다시 한번 판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 무렵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빌린 돈까지 모두 잃어버린 그녀는 공허한 눈빛으로 텅 빈 지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떡하지?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어. 그녀는 빌린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리고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어떤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모든 돈을 잃어버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님과 남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한밤중 모든 것이 조용했고 주변은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수는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 수민의 모습을 찾아보려 했지만 집안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밥도 안 하고 어디 갔어? 준수는 거실과 방을 둘러보며 그녀를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준수의 얼굴에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새벽부터 어디 간 거지? 전화라도 하고 나가지. 수민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준수는 답답한 마음에 그녀의 책상 위를 뒤적이다가 평소 그녀가 관리하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돈은 잘 관리하고 있을까? 무심코 통장을 열어본 준수는 잔액 칸의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3만 원. 말도 안 돼. 설마 이 여자가 나 몰래. 그는 당황한 채 통장을 손에 들고 근처 ATM기로 뛰쳐나갔습니다. ATM기에 통장을 넣고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자 거기에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 출금, 500만 원 출금, 300만 원 출금. 뭐야 이게 전부? 준수는 한숨을 내쉬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대체 왜 이렇게 뺐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준수는 수민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집을 팔아 만든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왜 그렇게 초조하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준수는 ATM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친, 도망간 거야? 나 몰래 돈 털고 튄 거냐고. 준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목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와 바닥을 두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몇 번이고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그 집을 물려주셨을 때 그때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내가 수민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 준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옷을 대충 걸친 채 밖으로 나온 준수는 곧장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은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마주할 자신은 없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집 문을 두드리던 그의 손은 끝내 떨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준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김현수는 문 앞에 무릎 꿇은 아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준수야, 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준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집사람이 그 돈을 아버지의 집을 팔아서 친정에 빚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 몰래 집을 판 것도 모자라서 그 돈을 친정에 줬다고?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갈겠다. 이 녀석아,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니들이 사람이냐? 아버지, 저 정말 어떡하죠? 수민 말에 넘어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 집을 물려받아 놓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 수가 있어? 너 지금까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 한 번 안 해봤단 말이냐? 저는 수민이 말만 듣고 다 믿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아니라 네 아버지 말을 믿었어야지. 네가 그렇게 철이 없으니 수민이 같은 애가 너를 우습게 보지 않겠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냐?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수민이와 이혼하고 아버지와 함께 집을 되찾겠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네가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긴 하냐? 내가 가진 게 그 집 하나뿐이었어. 내가 아버지 마지막 노후 자금을 날려버린 거야, 이 녀석아. 김현수는 화가 치밀었지만 울며 후회하는 아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가장으로서 집안 관리를 제대로 못한 네 탓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을 겁니다. 김현수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도 끝까지 책임지고 바로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 돈 다시 가져와라. 이번만큼은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날 밤 아들과 아버지는 각자의 집에서 긴 침묵 속에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변호사를 찾아가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 결국 재판에서 며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초췌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한껏 움츠러든 채로 주눅이 들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곁눈으로도 김 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며느리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석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모두의 시선은 그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상호는 의자에 앉아 아랫입술을 깨물며 불안하게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들어 판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판사가 고개를 들며 결론을 내렸다. 피고, 즉 박은진은 원고 김현수로부터 받은 집을 팔며 계약 조건을 위반했고 그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민은 원고에게 집값인 2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매달 벌이의 50%를 갚는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갚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나 압류가 진행됩니다. 소송 비용도 전액 박수민 측이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김 씨가 이겼고 며느리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큰 돈을 갚아야 하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며 떠오르는 가운데 수민은 주체할 수 없는 막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억지로 눈물을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두 볼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녀는 흐느끼며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차가운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법정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그 누구도 그 책임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씨는 홀가분한 듯 천천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무거운 분위기가 맴도는 가운데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서 보내줘. 며느리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더니 예상했다는 듯 덤덤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딱히 더 할 말도 없지. 알았어. 서명해서 보내줄게. 민석은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짐은 친정으로 보내줄게. 그 말을 듣던 수민의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습니다. 친정? 그 집으로 보내도 받아줄 리 없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수민은 눈길을 돌리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에서 나왔어. 왜 나갔어? 어디로 갈 건데? 수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릴 때 내가 많이 아팠거든. 부모님이 날 병원에 데려가느라 정말 많은 돈을 쓰셨어. 치료받는 동안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고 결국 부모님은 빚의 사채까지 질 수밖에 없었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그때부터 우리 집은 점점 어려워졌고 빚 독촉은 끊이질 않았어.
아버지는 그 빚을 갚으려고 더 많은 일을 하셨고 결국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지. 너 왜 나랑 살면서 그걸 말 안 했어? 내가 살았다는 게 우리 가족에겐 축복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어. 결국 돈 문제로 매일 싸우시다가 엄마랑 이혼하고 몇 년 동안 아버지가 술에 취해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빚에 허덕이지도 술에 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아버지를 대신해 그 무거운 짐만 내려놓게 해드리면 우리 가족도 행복했던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러나 그 돈의 출처를 알게 된 아버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빈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민아, 시댁에서 받은 집을 팔아서 갚았다며? 너 미쳤어? 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까지 문제가 생기면 어쩔 건데? 드디어 벗어난 줄 알았는데 나도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다고. 수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빠, 나는 그냥 아빠가 행복했으면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아빠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다고. 빚이 쌓이고 술에 절어 산 것도 이혼한 것도 다 너 때문이라고. 아버지는 술에 취한 눈빛으로 수민을 노려보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빠.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어. 아빠, 저는 그냥 빚만 갚으면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그 집이 네 거라도 된다고 생각했어? 너 날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만해. 다시는 날 찾지 마라.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제발 나를 좀 내버려둬.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수미는 끝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설 때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술잔을 채우며 그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나왔어.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졌지.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던 건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는데.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민의 고백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고 그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그럼 이제 어디서 지낼 생각이야? 몰라. 내가 어딜 가든 뭘 하든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너무 후회해. 정말 미안해. 빚은 이제 일하면서 매달 갚을 거야. 그리고 이제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각자 살 길 찾자. 수미는 서류를 품에 안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지만 민석은 끝내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4년 전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렸고 손주 2명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고단함 대신 가족과의 웃음이 가득했고 그의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김 씨의 마음에도 작은 위안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한편 수미는 혼자가 된 이후 스스로를 다잡으며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는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매달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빚을 상환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김치 공장에서의 하루는 매번 치열했습니다. 새벽녘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수미는 단단히 묶은 작업복과 두꺼운 고무장갑을 챙겨들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안은 매서운 김치 양념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손끝을 찌르는 듯한 매운 기운은 숨을 쉴 때마다 코와 입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수미는 거대한 양푼의 고춧가루, 젓갈, 마늘을 섞으며 분주하게 손을 놀렸습니다. 그녀의 장갑 낀 손은 이미 양념에 짙게 물들어 있었고
무거운 배추를 옮길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퇴근 후 수미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고시원처럼 비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어제 버리지 못한 쓰레기에서 나는 신내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방은 벽 하나를 겨우 채울 작은 싱크대와 한쪽 모서리에 놓인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바닥에 어질러진 옷가지와 빈 컵라면 용기들, 구석에 놓인 빨래감이 그녀의 피곤한 눈에 들어왔지만 치울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그저 신발을 벗어던지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루 종일 김치 공장에서 반복된 노동으로 뭉친 어깨와 허리는 그녀에게 잠시도 편히 쉬라는 허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의 선택과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들이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수민이 6년 동안 보낸 성금 내역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그 일이 있고 6년이나 흘렀구나. 이제 빚을 다 갚기엔 여전히 남은 돈이 많았지만 김 씨는 지난 세월 동안 수민이 보여준 진심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연민이 더 크게 자리 잡은 듯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작은 서랍을 열고 수민이 보내온 모든 성금 내역서를 정리해둔 파일을 꺼냈습니다. 수민아, 이제 됐다. 더 이상 돈 보내지 않아도 된다. 수민은 깜짝 놀라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다 갚지도 못했어요. 저 아직 해야 할 게 많아요. 너는 네 몫을 다 했다. 너도 이제 네 삶을 살아라. 더 이상 나에게 얽매일 필요 없다. 수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원망했던 건 맞지만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테지. 이제 나도 너도 서로의 짐을 내려놓자. 수민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손에 쥔 성금 내역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서랍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는 이제 수민이 더는 자신에게 묶여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수민이도 내 아들도 자기 삶을 살겠지.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행동이나 선택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노와 원망은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용서는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집착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살기로 했고, 며느리는 과거의 실수를 뒤로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석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자신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